자,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양반이 제일 성장했는데, 양반은 경기도 이쪽 옆에 양평 쪽인가요?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학에 가담을 해서 상당히 혁명적인 기질을 보였어요. 동학을 가담한다는 건 일단 뭐죠? 신문제들의 혁파라는 게 제일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운형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오히려 상당히 봉건적 생각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노비들을 더욱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여운형이, 아버지, 저는 서울에서 통신기술을 배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안 된다라고 딱 거절했죠. 이런 거절이 강하다 보니까 족속의 도움, 집안 족속의 도움으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접한 곳이 바로 여기 보시는 대로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이 뭐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죠. 이 배제학당을 가가지고 이곳에서 기독교인들과 만나고 그곳에서 기독교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를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 즉 클라크라는 사람이 그를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정통 신학을 하다 보니까 여운형이 맞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퇴학을 합니다. 중도 퇴학을 하고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보이는 성동교회입니다. 이 성동교회는 당시 신분적으로 백정 출신 또는 노비 출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성동교회랍니다. 반면 연동교회는 양반계층의 선비들이 다니는 교회가 연동교회입니다. 그리고 상동교회는 민족주의자 계열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왜 여운형은 자기 고향에서 노비도 거느리고 있는 분홍에 그리고 신분도 그리 낮지 않은 노비를 거느린 집안인데 노비들이 다니는 교회를 갔을까? 아마도 여운형의 생각은 상당히 혁명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190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에 있는 노비를 전부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그가 통신학교, 즉 우문학당이라는 곳을 다녔는데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통신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그만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교회 생활만 했던 거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알렌 클라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평양 신학교를 다녔고, 그 평양 신학교를 다니고, 그것도 정통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성동교회에서 교인들과, 즉 백정들과 교회 생활을 같이 한 혁명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독립투쟁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준 사람이 1단계 평양 신학교를 보내준 클라크입니다. 평양 신학교에서 그의 생각이 혁명적 생각으로 뚝뚝 굳어졌죠.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만큼 교회가 만족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을 이끌어준 곳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상해에 있는 상해 금능대학을 입학시켜줍니다. 당시 언더우드, 즉 선교 사이에 추천장만 있으면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김은봉도 그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단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능대학의 언더우드 추천장에서 들어갔고 그 금능대학 영문학과에 3년을 여기서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여운형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 조건, 외국어 영어에 능통합니다. 우리가 영문과를 졸업한 데가 영어에 능통한 건 아니죠. 그만큼 여운형의 자질이 있다는 겁니다. 또 머리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맥입니다. 여운형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인맥을 키우고 교회에서 독립투사의 길을 갖고 교회에서 인생의 출발길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운형은 끝까지 교회를 버리지 않고 교회에 투신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여운형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의 소개로 중국 상해 금능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금능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에시모 피치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상해 YMCA 총무입니다. 기독교 청년의 총무직을 맡고 있었던 에시모 피치 박사입니다. 이 양반이 상해에서 협파서국이라는 출판사 겸 책 판매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취직을 해요. 이곳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곳에 근무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많은 지사들을 만나죠. 이곳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자, 첫째, 장덕수입니다. 장덕수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뛰어난 머리를 가진 수재입니다. 둘째, 김혁. 셋째, 신서구. 넷째, 조동호.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바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는 그 본처가 바로 에시모 피치가 만들어낸 협파서국이고, 그 협파서국은 그곳에 일하면서 수시로 만나가지고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YMCA, 즉 프랑스 조계지 YMCA 밑에 가가지고 조국 독립을 논하고 나라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시모 피치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독립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에시모 피치의 부인 제랄딘 피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이분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상해 임시정부는, 그리고 3.1운동도,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파견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업적을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프랑스 조계지에서 파리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고 실행했다 그랬죠. 이게 프랑스 조계, 여기 이제 상하이 YMCA죠, 그죠? 여기가. 예. 그럼 여기 이제 프랑스 조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시 지금 프랑스 조계지 건물이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조계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신한청년당이 프랑스 조계지 이곳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가 놀라우냐? 신한청년당 발기인 6명은 나이가 20대, 30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대, 30대 뭐 하죠? 아직 취직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게임기에 앉아서 게임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과학도나 의학도나 모든 학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20대, 30대를 가진 이 나이에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파리 강회의의 대표를 파견하고 3.1운동을 기획하고 임시정부를 기획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왜? 정부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의 근원은 신한청년당의 여운행이 큰 역할을 했다는 말은 없고, 또 3.1운동의 배경에 여운행이 기획하고 여운행이 돈을 모으고 전국 전 세계로 파견해서 기획하고 출발시켰다는 것도 내용은 없습니다. 또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들을 파견했다는 내용만 있지 신한청년당이라는 말만 하고 그 신한청년당을 만들고 회장 겸 총무를 맡았던 여운행이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이런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배우지 않았느냐? 강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사회주의 계리라 해서 우익정부가 들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익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60년간 숨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당시 선우혁 37세입니다. 여운형 33세, 우리나라 34세죠. 김철, 조동호, 상해 같이 간 인물이죠. 갈 때부터 27살입니다. 장덕수 25세입니다. 신서구 25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신한청년당을 만들었죠. 그 신한청년당을 만든 것도 자, 갑작스레 만들어진 거예요. 왜 갑작스레 만들어졌냐? 대통령 특사 찰스 클레인 맨다부 프랑스 대표단 파견해놨는데 이게 왜 이리 됐냐면요. 여운행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나라 걱정을 하고 독립운동 방향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상해신문에서 윌슨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찰스 클레인입니다. 이 찰스 클레인의 경제적, 정치적 지원으로 윌슨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상해에 온다는 겁니다. 왜 오느냐? 1차 세계대전 마무리로 파리 강화회의를 개최한다. 그 파리 강화회의의 요지는 각 민족은, 즉 각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 결정하라. 바로 민족 자율주의입니다. 이걸 중국도 파리 강화회의에 동참을 해서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찰스 클레인이 대통령 특사로 방문한다 기사를 봤죠. 이걸 보고 신한청년당 이 사람들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각자 역할을 맡아서 백방을 뛰는 거죠. 이 사람들 매건 다 뭐죠? 교회입니다. 다 교인들이니까 교회 정보를 전부 발표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칼튼 호텔에서 연설을 하고 숙박을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참석하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돼요. 초청장이 없습니다. 초청장이 없으니까 여운행이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요새 뭘 표현이면 서점이니까 협파서국의 사장 이자 선교사 에시모 피치 박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시모 피치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중국식으로 비오생이라고 해요. 비오생이라는 이름의 초청장을 부탁을 해서 받아가지고 여운행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고 여운행이 칼튼 호텔을 갔죠. 가서 1시간가량 연설이 있었는데 1시간가량 연설 중에는 시종 일관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약소민족은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을 하든 지배를 받든 민족 스스로 결정하라. 이게 민족 자결주의죠. 여운행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우리 조선도 참석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조선은
엄격히 말하면 참가 자격이 없다. 하지만 파리에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도움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들이 독립청원서를 만들어가지고 주면은 내가 윌슨 대통령에게 전달할게. 그러면은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결정적인 들은 거죠. 그래서 윌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독립청원서를 이틀 동안 밤새 장덕수와 두 사람이 워드를 치고, 요즘은 옛날 타작이죠. 치고 고치고 치고 고치고 해서 칼튼 호텔 다가가가지고 윌슨의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전달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100년이 지나도록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00년이 지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 비밀 문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2018년, 그러니까 한 3년 됐죠? 3년 전에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세상에 알렸는데, 당시에 오타난 거, 그 다음에 고친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본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찡했겠습니까? 밤새 이틀을 세워가면서 받아치가지고 보낸 그 독립청원서. 이 독립청원서를 클레인에게 전달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클레인을 전달했는데, 이 클레인의 연결을 시켜준 에시모 피치는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았고 문화공로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업적은 무엇 때문에 우리 받았느냐? 업적이 굉장히 큽니다. 자, 보세요. 1918년 찰스 클레인 한영 행사에 연행을 초대해준 공로. 둘째, 19년 한인 구제에 모금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모아줬습니다. 셋째, 상해 인성학교, 이건 영훈이 운영 학교입니다. 인성학교의 재정적 지원과 모금 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죠. 그 다음 넷째, 자, 다섯째, 1932년 4월 윤봉길 홍커 투탄 의거가 있었죠. 그죠? 이 투탄 의거로 통해 가지고 우리 상해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당시 중국 신문에서는 5개 인구가 해내지 못하는 일을 2천만이 안 되는 조선이 해냈다 하면서 대서특별했죠. 이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일입니다. 자, 이때 그 배우가 김구, 엄황섭, 안공근, 김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본 총독부 일경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낼 사람이에요. 그때 한 달간 숨겨준 사람이 바로 에시모 피치 부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부인이 우리 집에 하루만 있어도 불편한데 한 달을 그 집에서 숨겨주고 보호해줬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애국심이 강한 거죠. 그 다음 일본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부인, 이 부인이죠? 제랄딘 피치 부인과 김구와 부부로 만들어가지고 도망을 보냈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일본 영사관 경찰 불신 검문에 체포된 안창호 소식을 듣고 프랑스 조계지에서 불법적인 한국 체포와 탄압을 방조한다고 프랑스 각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본국에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4년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한국 강복군이죠. 당시에 한국 강복군이 미국 OSS군과 합작해가지고 공동훈련을 받아가지고 국내 진입작전을 만들어준,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 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 연행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내용을 널리 알리질 못했죠. 연행을 알렸으면 벌써 에시모어는 필수적으로 따라 놓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공로, 마지막으로 47년 미 군정시대 YMCA 총간사로 임명돼가지고 한국 전쟁 중에 구활동까지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에시모 피치 박사 업적을 보시면은 아마 교인이 아닌 사람도 교회가 대단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에시모 피치 박사가 있었기 때문에 연행이 상해 임시정부에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또 연행이 파리 대표단을 파견하는 바탕이 되었고, 또 3.1운동을 연행이 기획하고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가 상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상해 칼튼 호텔에 갔을 때에 그가 이틀을 꼬박 채워서 쓴 독립청원서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2018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발견된 독립청원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해에 있는 리츠 칼튼 호텔에 마크만 보셔놨고, 그리고 함께, 연행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독립청원서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설산 장덕수입니다. 장덕수.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신한청년단 활동은 3.1운동과 임정수립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죠. 그죠? 예. 보세요. 왜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 신한청년단, 아니, 연행이 3.1운동 기획하고 설계하고 추진한 사람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교과서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적 요인은 민족의 무자비한 타락, 고종의 독살설 등등등등 이런 배경만 내놨습니다. 교과서 어디 한 줄도 연행이 기획하고 연행과 함께 신한 청년단들이 3.1운동을 만들어서 있게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왠지 아시죠? 위계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연행 신한 청년단 조직이 우리나라 근대사 및 독립운동사에서 3.1운동 봉기 기원을 밝혀보면은 신한 청년당이라고 한국학보 제44집 94에서 144페이지 내용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이게 신용화 쓴 글입니다. 이 신용화 논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쪽 보실까요? 연행은 상하 임시정부 창립에도 1등 공신이다. 19년 4월 10일에 상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의정원이 처음 열렸을 때 쭉 설명해놨죠. 자, 역시 김희곤이 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라는 책에 57에서 58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연행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파리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파리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왜 그래 됐느냐? 찰스 클레인을 만났는데 찰스 클레인이 방향을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독립청원서를 밤새 써가지고 제출했죠. 그리고 파리 대표를 보내야 되는데 파리 대표단을 보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모금운동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모금운동에 들어가가지고 적절한 금액이 모여질 때 누구를 보낼 거냐? 물색을 해보니 김규식이 딱 제 계획입니다. 김규식은 영어가 되는 사람이죠. 미국 유학생이죠. 프린스턴 대학원을
석사과정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김규식은 또 여운형과 일찍이 교회에서 같이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김규식을 신한청년당 요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모두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규식을 상회로 부른 거죠. 김규식을 상회로 불러가지고 상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눌 때에 김규식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실정에 처인지도 모르니까 조선에서 마땅한 이슈가 될 만한 민족운동을 기획하고 그것을 일으켜야 내가 파리에 가서 활동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라고 김규식이 제안했어요. 그 이야기에 연행이 그런 것 같다.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3.1운동을 기획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행이 3.1운동을 기획했습니다. 3.1운동 기획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일본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일본에는 미국에 가 있는 자기 친동생 여운홍을 미국에서 일본 도쿄로 가라고 보냅니다. 둘째, 그 일본의 도쿄에 도착했던 여운홍이 일본 유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채팔룡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채팔룡이 유학생 대표격이었죠. 그래서 이 유학생 대표격에게 이광수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파리 대표로 김규식을 보냈다. 일본의 적국, 일본의 주요한 공원에서 28 독립선서를 낭독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이렇게 28 독립선언서를 이야기를 했고 낭독을 했고 그 다음에 여운형은 간도를 거쳐서 시베리아를 갔습니다. 시베리아. 그곳에 가가지고 기금을 모으고 우리의 독립운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부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국내에 부산에는 김규식의 아내 김순애와 서병호를 보냈습니다. 김순애와 서병호가 부산 지역과 대구 지역을 쭉 돌아가서 장소를 설명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여운형이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D-Day 날짜까지 정해서 있을 거라고 홍보를 한 겁니다. 만약에 여운형과 신한청년당의 그 임원들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당일 이제 2월 중순에 민족 대표 33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 논의를 하게 됐죠.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결정한 거죠. 왜 평화적으로 해야 되느냐? 일본의 무력 진압에 엄청난 살생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평화적 시위를 하자. 그럼 어떻게 어디에서 할 거냐? 논의해서 그러면 탑골 공원에서 하는 걸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탑골 공원에서 하는 걸 다 돼 있는데 D-Day 날짜는 언제 할 거냐라고 잡았죠. 자, 제일 먼저 논의는 3월 3일 하자는 거예요. 왜 3월 3일 하자 했는가? 그것은 기독교 개통에서 했는데 천도교에서 노했습니다. 왜? 3월 3일은 고종의 장례식 날이다. 고종의 장례식 날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올라올 텐데 이 사람들이 그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일으키면은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 그래서 안 되고, 둘째, 고종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라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라님 돌아가신 장례식 날 소란을 일으킨다. 나쁘게 보면 소란이 되겠죠? 왜? 봉건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민주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종 황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기독교는 왜 그날 이렇게 했느냐? 그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평화적으로 계몽해서 효과가 제일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안 돼. 그러면 3월 2일 날 하자 하는 거예요. 3월 2일 날 하려고 하니까 3월 2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주일이죠. 교회 예배 보는 날에서 안 됩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하루 더 땡기죠. 3월 1일 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 날 하자 하고 결정을 하고 열중에 헤어졌는데 2월 27일경 천도교 대표 손병희가 다시 소집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탑골공원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고 폭력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탑골공원이 아니라 조용한 곳을 택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택해진 것이 태화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왜 하필이면 요리집 태화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태화관이라는 것은 안순환이라는 궁중요리사가 나와가지고 명월관이라는 기생집 겸 요리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리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태화관의 집주인은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이 집 주인이 된 것은 원래 헌종의 왕실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이었는데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할 때 많은 백성들이 이완용의 집을 달려가서 부수고 불을 질러 붙습니다. 그 이완집이었죠. 그래서 통감부에서 그 왕실 건물로 소속되어 있던 그 집을 이완용에 준 거예요. 이완용이 그렇게 해서 살고 있을 때에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정말 구름 없는 맑은 날에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번개가 치고 나무가 뚝 부러진 일이 생깁니다. 또 한참 전에 또 장독 6개 와장창 또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입속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완용이 천벌을 받았다. 저놈은 저기서 한번 죽을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이 이걸 판다고 내놓았는데 이거를 안순환이 명월관 확장, 요즘 말로 1호점, 2호점, 체인점 내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태화관을 인수해서 이걸 태화관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요리집으로서 잘 되고 있었죠. 왜 학자들이 왜 하필이면 태화관이냐 했는데 그 태화관은 이완용, 이지용 이와 같았던 사람들 친일파들이 모여서 나라 팔아먹은 돈으로 놀고 즐기는 기생집이자 요리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도교의 대표 손병희가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각자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어쨌든 태화관에서 3월 1일 날 모이기로 한 거죠. 정오에. 그리고 이제 이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기미 독립선언서 발표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먼저 잠시 소개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신한청년단 김규식 파리 강화회의 파견입니다. 그 파리 강화회의 파견됐을 때 사진들을 쭉 모았는데 먼저 이게 김규식이 어릴 때 사진입니다. 김규식은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동네 부에 근무를 한 간원이었죠. 그런데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 즉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상소를 올렸다가 파직을 당하고 사실상 죽음을 당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6살 때 갑자기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자, 그러다가 김규식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조은수라는 여인과 첫 번째 결혼했습니다. 조은수라는 여인과 첫 번째 결혼했는데 이 부인이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아들 둘 남기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한 말이 여보, 당신은 김순애와 결혼하세요. 그 김순애와 조은수는 어떤 사이냐? 이화여전, 당시는 엘리트층이죠. 이화여전의 동창생입니다. 친구죠. 그런데 이 김순애가 당시 나이 30이 될 때까지 독신주의를 고집하면서 결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죠? 마침 김규식의 전 부인, 사별한 부인이 김순애와 결혼하라고 유언을 남겨 죽으니까 거기에 서병호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김순애의 마음을 움직여서 김순애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결혼을 딱 마치고 바로 이게 결혼 사진이죠. 마치고 프랑스 조계지에 와가지고 3.1운동에 대한 기획 발언을 김규식이 여운형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김규식이 파리를 이제 대표단을 가려는데 또 문제가 또 생기죠. 그 문제가 뭐냐? 여건이 없습니다. 여건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죠.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운형이 다시 에시모에게 이야기를 했고, 에시모도 교회 인맥을 쫙 움직여가지고 중국 혁명 지도자 1911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던 손문을 만납니다. 손문에게 보톡해가지고 손문이 만들어진 여건이 바로 이겁니다. 당시 김규식 가명을 김중문으로 해서 위조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위조여건 이제 만들었죠. 자, 돈도 확보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프랑스로 갈 배표가 없습니다. 배표를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무작정 여운형이 일행들과 함께 여객터미널을 간 거죠. 요즘 말하면. 가가지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구애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여운형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바로 그 여인이 정류쇼입니다. 중국 파리 강화의 대표단을 파괴되는 프랑스 통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을 졸업한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미리 예약해준 배표 2장을 내줍니다. 그 배표 2장을 감사히 받아서 김규식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18년, 그러니까 1919년이죠. 18년도에 만들어졌고 19년 2월 1일자 상해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스 배편을 위해서 프랑스 출발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출발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그죠? 김규식이 우리 조선이 어디에 붙은지도 모른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우리 한국 땅에서 독립운동 같은 큰 이슈를 만들어주면은 세계 신문에 발표될 것이고 그 신문에 발표되면 내가 그걸 호소하러 갔을 때 한결 일이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3.1운동 같은 걸 기획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김순애와 서병호가 이거 보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상해죠? 김순애와 서병호가 이거 부산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선유혁이 자, 상해에서 이쪽으로 그죠? 자, 중국 요동지역을 들어가가지고 다시 북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운형이 이거 출발해가지고 이거 열애주 쪽으로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갔죠. 그럼 장덕수가 또 일본 오너라 갖고 일본에서 여운홍과 만나고 장덕수 여운홍이
채팔룡을 만났고, 채팔룡이 유학생 500여 명이 연락해가지고 이강소 왔고, 이강소에게 이강소가 이야기 듣고 밤새 이팔 독립선언문을 썼습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써가지고 그것을 일본에서 하비야 공원에서 이팔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신 대로 조금 전에 김규식이 1919년 2월 1일 상하이 와이탄 항구에서 프랑스 우펜선 프로투스를 타고 41일 만에 3월 13일 날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한 이야기가 일본에서 이제 독립운동 같은 것이 있어주면 좋겠다. 한국에서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팔 독립선언문을 송계백, 김도연 등이 학생들 앞에서 이팔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신한 청년당의 결실, 거국적인 3.1운동 보세요. 그 거국적인 3.1운동인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걸 태화관에서 모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평화적 시위라는 이름으로 태화관에서 모였습니다. 태화관에서 모여가지고 김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연행이 됐는데 그 연행되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연행되었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압축해 봅니다. 자, 첫째, 종로 경찰서에 자진 신고했다는 겁니다. 왜 자진 신고했을까? 큰 틀은 평화적 시위를 하자는 겁니다. 둘째, 사장 안순환에게 지시했다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있다고 안 사장 전화하게 이래 된 거예요. 그 다음 셋째, 보시는 대로 인력군을 태화관으로 불러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김이 독립선언서를 실어서 종로 경찰서에 갖다 줬다는 겁니다. 갖다 주면서 이 가면은 이 사람들이 선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하고 신고하세요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첫째, 둘째, 셋째 다 내용은 신고하자는 쪽입니다. 방식은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고를 원했던 겁니다. 신고를 원한 가장 큰 목적은 뭐다? 평화적으로 끝내겠다는 것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자동차가 5대가 와가지고 싣고 종로경찰서를 갔고, 종로경찰서에서 감옥 수감 중에 손병희는 옥사했습니다. 너무도 고문이 심했죠. 그리고 대부분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은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고문을 당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거국적인 3.1운동을 한 이유는 뭐다? 파리 대표단을 갔을 때에 조선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니까, 김규식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조선 독립을 원하는 일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한 게 3.1운동입니다. 그 중요한 3.1운동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고 대대적인 행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가르치죠. 그런데 그 교과서에 단 한 줄도 이혼행과 김규식이라는 이야기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현행 교과서 3.1운동의 배경입니다. 자, 없죠? 대종교 교당 무독립선언이 그 배경 요인이다. 물론 맞죠? 아닌 건 아닙니다. 무독립선언이 있었고 그 무독립선언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김규식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김규식은 이미 1917년도에 대동단결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해서 독립의지를 발표한 사람 중 한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1919년에 무오년에 음력으로 18년이죠. 양력으로 19년이고 무오년입니다. 그 무오년에 독립선언문을 있었죠. 거기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3.1운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관련성은 물론 있고요. 자, 둘째, 윌슨 민족 자결주의 당연하죠.
윌슨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위기를 타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윌슨 민족 자결주의의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운형 김규식 아니에요. 그런데 교과서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왜 안 쓰죠? 자, 조금 전에 이 강의 시작할 때 말한 그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 셋째, 1월 22일 고종의 그 급작스런 붕서, 즉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이유됩니다. 배경. 선유의 기독교에게 독립운동을 권유했다. 앞에 보셨죠? 지도 쫙 봤잖아요. 그죠? 선유혁이 요동을 거쳐서 북한을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왔다. 그 전부 기독교인들에게 홍보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돌아온 여운행이 국외 독립운동을 소개했다. 일본 갔죠? 소개했죠. 그 다음에 기독교 종교계 대표 33인 태화관에 해동이 있었다. 물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아웃라인만 뱅뱅뱅 도는 거예요. 여운형 기교식 뺑뿌리 아웃라인만 돌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이야기 안 해요? 이제 독립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여운형은 독립운동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라도 교과서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념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파리 강화회의에서 김규식 활동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어 있는 됐을 때 김규식의 사진입니다. 자, 이름 붙이죠? 김규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용이 3월 달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조소왕이 6월 달에 합류를 했죠. 한기안이 함께 들어갔고 여운형이 7월 달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비록 파리 강화회의에서 우리가 정식 대표로 참석 못했지만은 아우터라인에서 각 대표단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해보 찍고 또 도움 요청서 찍어가지고 막 집어 엮고 만나고 하도 하니까 각 대표단 국가에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힘없는 나라 그 식민지 조선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열강들의 잔치인데 말은 윌슨 민족 자결주의지만 결국 끝난 게 어떻게 끝났습니까? 패배한 식민, 즉 독일의 식민지를 받았던 나라, 오스트리아의 식민지를 받았던 나라만 해방이 되고 성전국가의 식민지는 그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또 이게 도와줄 수 없는 게 영국이 대표적인 국가고 영국과 일본이 합작이 되어 있는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조선을 일본에서 식민지에서 독립시켜준다면은 영국 어쩌겠습니까? 시켜야죠. 근데 그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비록 열강들의 이해관계에서 정치적 쇼에 끝난 윌슨 민족 자결주의지만은 그 민족 자결주의의 여운형이 그리고 신한청년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차 강조합니다만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단 한 줄도 여운형과 김규식의 활동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대로 지금 이렇죠. 다음 임시정부 출발한 신한청년당입니다.